리더의 영향력은 말그릇에서 나온다. 40만 부 베스트셀러 말그릇을 3년 만에 후속작이라고 하는데요. 리더의 말그릇을 키워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과를 높이는 방법. 그럼 책 속으로 고고싱. 대화의 갈림길에 선 리더에게 지금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의 언성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른 게 바로 후회됐지만 화가 치미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기도 했고요.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일은 제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는 이제 막 상품 개발팀 파트장으로 진급한 한 과장에게 박 대리와 기획안 초안을 잡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환 과장이 후배를 좀 챙겼으면 했고 박 대리도 선배의 꼼꼼한 일처리 방식을 배웠으면 했지요. 충돌은 처음부터 일어났습니다. 한 과장은 박 대리가 실력에 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고 박 대리는 선배가 자신을 일에서 제외시키는 느낌이 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중간 점검도 할 겸 두 사람을 회의실로 불러 상황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고 기다려준 보람도 없이 보고서를 각자 스타일대로 따로 준비하겠다며 시간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된다며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상담실에서 대화를 더 이어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화를 참을 수 없게 만든 결정적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고서를 따로 준비하겠다는 말이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내 말을 뭐로 들은 거야? 무시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표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한 과장이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대리는 한 과장을 한층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혹시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말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만약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더 고려하고 싶으세요? 누구나 맡은 일을 잘하고 싶죠. 이런 상황을 그들도 바라지 않았을 테고요. 네, 그렇겠네요.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다르게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자네들도 이런 결과를 원한 것은 아닐 테지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위의 대화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그가 다른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 과장과 박 대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다음 코칭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부분입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불편한 감정이 차오르고 그건 아니다는 판단과 평가가 세워질 때 말로 쏘아붙이고 싶은 순간에서조차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말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이 충분하고 인력이 받쳐줄 때는 대화를 다루는 실력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리더의 말그릇이 영향을 끼칠 때는 상황이 나빠질 때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힐 때,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때, 1시간을 회의하고도 엉뚱한 보고서를 마주하게 될 때, 이런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의 욕구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 주목할 수 있는 리더라면 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사용할 줄 아는 리더는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려한다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와는 다릅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고정된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나와 너, 상황 전체를 보는 시야를 뜻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인간 심리와 관계의 역동성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아프 사례에서 내 말을 뭐로 들은 거야? 하고 윽박지르기 전에 감정을 먼저 진정시켰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대와 다른 결과에 실망스럽다. 그러나 이 과제를 함께 잘 해결하고 싶다는 목표에 집중했다면 대화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때 팀원들의 표정과 눈빛을 살펴보았다면 성급한 꼬리표를 달기 전에 상황을 더 알아보자고 마음먹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혹은 당신들이 기대한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더라면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 누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목적을 잃지 않고 후배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리더의 말은 사람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심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이 어떤 구조와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해내고 싶은 마음, 기여하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보호받고 싶은 마음, 남과 다르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 고집을 피우게 되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격려가 사람의 마음에 침투할 때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왜 심리적 자본으로 이어지는지 그 순환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껏 준비한 게 이거냐? 는 생각이 들 때라도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건 아니다 싶을 때라도 준비하면서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입을 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말이 허공을 떠돌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예전에 곶자왈에 대해 숲 해설사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곶자왈은 가시덤불로 이루어진 숲이라는 뜻이에요. 곶은 숲, 자왈은 가시덤불을 뜻하지요. 나무가 자라기도 전에 사람들이 자꾸 땔감으로 써서 아름드리 나무가 자랄 새가 없었고 그 때문에 이곳엔 가시덤불만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이 지역이 제주도에서 가장 척박했다고 해요. 일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 척 한다면 사무실은 가시덤불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관심을 받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고집과 방어, 변명과 무시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햇볕을 받고 자라나 위로 뻗으면 어느 정도의 가시덤불은 스스로 참아내게 됩니다.
이제 숲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변수를 받아들이고 사람의 얼굴과 마주하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는 사람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앞으로도 리더에게는 많은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목표를 높이고 소통을 하고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라는 요구 앞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동기부여. 리더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내 마음 같지 않은 태도일 것입니다. 아,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것까지는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태도를 보면 어쩐지 기운이 쭉 빠지고 마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인센티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라는 식의 조건적 외적 보상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지요. 업무에는 연산적 유형이 있고 발견적 유형이 있습니다. 연산적 유형의 일이란 다양성과 창의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일,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일이나 데스크에서 출납금을 세어 맞추는 일, 기존 매뉴얼에 맞추어 엑셀 시트에 숫자를 바꾸어 넣는 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발견적 유형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가능성과 아이디어, 연구와 실험, 실패와 도전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획안을 세우고 신제품을 런칭하고 마케팅 아이디어를 짜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의 모든 새로운 일을 뜻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의 테레사 에머빌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연산적 업무에서는 외적 보상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센티브가 높다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식입니다. 그러나 발견적 업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너무 강조할수록 자발적인 흥미, 새로운 시도, 융합적인 시각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리더에게는 직원들에게 나누어줄 쿠폰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을 팍팍 끌어다 줄 여력도 부족하죠.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뭘 좀 해주고 싶지만 저도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리더들을 그동안 꽤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동기에도 여러 차원이 존재합니다. 원의 가장 밖에 위치한 동기를 1단계라고 해보지요. 이곳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동기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 억지로 앉혀놓고 시킬 때의 마음인 거죠. 그보다 한 단계 안쪽에 위치한 2단계 동기는 비로소 그 일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의무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단계이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 3단계 동기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아서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을 뜻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위치한 4단계는 비로소 나와 일이 통합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그림을 그리느라 그렇게 고생하는가? 누가 본다고? 라고 친구가 말하자 그는 내가 보잖아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4단계의 동기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동기의 단계들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떤 일은 1단계, 다른 일은 4단계 차원에 있을 수 있고,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다른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질문 한 가지를 꺼내볼까 합니다. 현재 당신의 동기는 몇 단계에 머물러 있나요? 리더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일에 어느 정도의 동기를 가지고 있나요? 강의 현장에서 이렇게 물으면 다들 웃습니다. 강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닌데 이런 질문까지 하니까요. 혹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나도 동기가 없는데 누구한테 강요하겠나 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동기 유발에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동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현재 몇 단계에 있는지,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하기를 원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나름의 답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 단계에서 종종 간극을 느낍니다. 머릿속으로는 3단계 정도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단계에 머무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간극부터 해결해야 리더십을 다루는 과정이 덜 괴롭고 말과 행동이 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통장에 약간의 돈이 더 입금된다고 해서 동기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나의 영향력을 확인할 때 내적 동기가 높아집니다. 후배가 성장하고 팀의 성과가 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볼 때 자발성은 올라갑니다. 깊은 연결감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다, 수고한다,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진정으로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적 동기라는 것은 외적 보상과는 다른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렇다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최소한 몇 단계의 동기에 있길 원하나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3단계를 꼽습니다. 자리와 역할에 대해 확신을 가진 상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자발적 상태를 바라는 것이죠. 리더는 기대합니다. 자료 조사를 맡았다면 인터넷 검색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 살펴보기를, 다른 팀들의 의견도 취합해보고 작년에 이 사업을 맡았던 담당자와 미팅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아이디어들을 펼쳐놓고 창의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후임자는 지난번과 동일한 보고서에 수치만 수정하고 몇 장 더 붙여 새로운 보고서를 마무리합니다. 리더가 원하는 동기의 수준과 실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세계적인 행동 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의미와 연대감에 대한 이론에서 의미는 내가 하는 일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때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일과 역할에 의미가 생길 때 동기의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을 맞댈 수 있는 파트너가 있을 때,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동료들과 함께 할 때 동기의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회사 연락망에 직급과 순번을 표기하는 것,
파티션으로 나누어진 획일화된 사무실 환경, 사람을 부속품처럼 다루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것 등을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우리는 작은 책상 하나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책상에서 하는 일이 파티션을 넘어 다른 회사의 누군가와 연결되고 더 나아가 바다를 건너 또 다른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것을 그릴 수 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해야 할 것을 해치울 때 소속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땅한 일조차 의견과 방식을 묻고 과정을 격려하고 결과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연결, 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는 것이죠. 댄 에리얼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실험을 통해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성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나와 다른 동기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과도 의미와 연대감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요? 당신이 보여준 분석과 판단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몇 번의 통찰력 있는 대화나 인상 깊었던 면담만으로 다음날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 말하는 팀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변화 욕구도 있지만 지금 익숙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항상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 충분한 경험뿐 아니라 시간과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스티븐 코비는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인간관계가 좋지 못할 때는 수십 문장에 이르는 말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의미는 말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1:1의 관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위기와 변화해야 하는 이유를 목청껏 외쳐도 좋은 관계 없이는 어떠한 말로도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 번째 일은 1:1의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의 과정만 궁금해하지 말고 마음은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문제 없게 하라고 강조하는 대신 이 일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럴 때 마음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동기를 자극하고 싶다면 이러한 질문들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과 상대방의 표정을 관찰하고 나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런 게 어딨나요? 그냥 하는 거죠. 와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면 좋은 관계를 쌓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내적 동기의 불빛은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 일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부속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배터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요. 그 두려움과 회의감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은 의미와 연대감에 대해서 함께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잔에, 세대 차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몸으로 부딪히며 이겨내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얼굴 붉혀가면서 부담스러운 목표를 짊어지고도 어떻게든 기지를 발휘해 휘청휘청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래 예측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변화가 요즘에는 1년 안에 발생한다고 하죠.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입니다.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들이 자주 들립니다. 강연장에서 리더들에게 요즘 세대에 대해 물으면 스펙도 좋고 영어 실력도 좋고 확실히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옛날이라서 합격했지 요즘 같으면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랍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묵혀두었던 속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 우리는 선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는데 요즘 친구들은 도전 정신이 없다. 너무 쉽게 그만두려고 한다. 고민하지 않고 일단 알려달라고만 한다. 는 등의 하소연이 줄을 이룹니다. 개인주의라는 말도 빠지지 않습니다. 협력이 필요한 일이나 뒤에서 지원해야 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 제 담당 아닌데요. 제가 왜 해야 하죠?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할 때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벌써부터 연차 계획 세우고 인센티브 챙기는 모습을 보면 쟤만 저런가? 요즘 애들은 다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회식을 잡으려 해도 눈치가 보이고 소주 한잔 할까? 라고 운을 때도 저 선약 있습니다. 라고 선을 그어서 당황스럽다고요. 우리 때처럼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아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배웠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군.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얼마 전 한 기업에서 강의를 진행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희한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서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애가 힘들어하는데 다른 일을 맡길 수 없냐고 하시는데 당황스럽고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의를 나갈 때마다 비슷한 에피소드를 듣게 됩니다. 확실히 우리 때와는 다른 세대에 들인 것이죠. 이전 세대가 면대면 보고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요즘 친구들은 옆자리에서도 문자 보내는 걸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발로 뛰었다면 요즘 친구들은 인터넷 검색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배웠다면 요즘 세대는 의미가 있어야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일을 맡기면 네 알겠습니다 고 말했지만 요즘 친구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를 묻습니다. 그리고 혼나지 않으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우리 때와 달리 후배들은 칭찬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저 역시도 요즘 세대의 특징을 분석한 책들을 종종 읽어보곤 합니다. 한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
그 집단이 경험했던 사회적 사건과 이슈, 부모의 양육 태도의 특징과 메시지 등 다양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물론 성급한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MZ세대라고 다 자기중심화 성향과 높은 권능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라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즉, 이전 세대까지는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던 것들을 요즘 세대는 밖으로 드러낸다는 게 변화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 때문에 뒤로 미뤄두었던 것들을 요즘 세대들은 같은 비중으로 바라봅니다. 근로시간을 따지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저녁이 있는 삶을 바라는 것. 우리도 원하던 것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해 놓았던 것들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것을 미루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개인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세대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물살을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 개인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식은 빠지겠다고 말하는 것, 개인 연차를 왜 쓰는지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등의 태도가 요즘 세대에게는 그렇게 별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욕구,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자율성을 존중받고 발휘하는 것 등이 훨씬 중요해졌고 지금 세대는 그것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후배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리더들도 애쓰고 있습니다. 틈틈이 고기도 챙겨 먹이고 요즘 친구들 입맛에 맞게 문화생활로 회식을 대체하고 답답한 회의실 대신 카페에서 미팅을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소고기를 아무리 먹여도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 세대의 간극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달라고 계속 요구받을 테니까요. 그것에 대해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에서 회사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성장이라고 답하더군요. 그들은 성장을 도와줄 코치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학교냐? 너희들이 알아서 배워야지. 하고 윽박지르면 엇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선배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는 것을 꼽았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멘토링과 코칭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학교 과제를 엄마와 함께 하고 대학교 면접과 입사시험을 부모와 함께 치루었습니다. 협력과 공감의 대화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지시와 명령, 통제의 언어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엄한 통제 속에서 도리를 익혔던 세대들은 겸손과 수용을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친구 같은 부모 밑에서 밀착 지원 서비스를 받아온 현 세대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주로 사용해왔던 언어 방식은 주장과 질문입니다. 즉, 왜 그렇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죠. 우등상이나 개근상 등 무엇인가를 성실히 잘 해내야 상을 받았던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 친구들은 미소상, 우정상 등 각양각색의 상장으로 격려받고 보상받고 의미를 부여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칭찬받는 게 어색하지 않죠. 오늘을 희생해서 미래를 쟁취하려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으려 하고 사람들 간의 연결에 더 집중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표현합니다. 그런 세대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와닿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때는 더 했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나 죽었다 하면서 버텨봐. 이런 말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너 요즘 정신 못 차리지? 너 같은 애들 세고 셌다.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라고 독하게 자극하면 정말 그만둡니다. 네, 알아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워야 하는 리더들도 고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디지털 언어를 배워야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생존하려면, 일을 하려면 요즘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야만 합니다. 익히고 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학습을 시작하세요. 듣기에 부족하더라도 후배들이 이야기할 때 집중하세요. 일의 의미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격려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해주세요. 새로운 세대들이 알아듣는 일의 언어는 따로 있습니다.